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정말 지난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현재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 어떤 위치로 금융자산에서 그 색을 보여줄 것인가가 좀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온체인 지표를 못 다룬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 온체인 지표부터 좀 다뤄보고요. 시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지표 보면서 시장이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온체인 지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주체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를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추세들이 변경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장표는 라지 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규모 투자자들,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커뮤니티에서는 고래라고 부르는 주체들입니다.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차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이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소규모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물량을 싸게 던지면은 이 물량들을 누가 다 주어서 다 가져갔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고래들은 지금 시점을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로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가격이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렸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답을 찾아보면은 단기 보유자들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155일,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주체들은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점, 이때 느지막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이게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지 못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물량들을 많이 던져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걸 보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실현 가격에서, 그러니까 실현 손실을 보면서 물량을 던졌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손해를 보고 마구잡이로 패닉 셀링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은 움직였지만 장기 보유자들, 즉 155일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장기 홀더들은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은 사실상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변동 없이 그냥 이 시장을 갖다가 무덤덤하게 바라보면서 지내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과거에 작년에 굉장히 좀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시장이 흔들렸던 그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잠잠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이 중요한 주체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물량을 더 모았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기관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미국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음수 영역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기관들이 속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요. 음수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해서 바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기관발 수요, 기관의 투심들도 차츰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원체인 지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지표는요.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 거래소들 간의 플로우, 유동성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하는지 현물 거래소로 이동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본이 파생상품 거래소,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붐업이 되는 겁니다. 즉 강세장이라는 거죠. 왜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현물 거래소로 많이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심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네, 자본이
대부분은 현물 거래소로 흘러가서 아주 소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현재 온체인 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명확하게 약세 국면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국면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런 구간들로 접어들게 되면은 다시 시장에 자본이 열심히 들어와 가지고 레버리지도 활용하고 뭔가 투기적인 자본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붐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시점은 열심히 물량을 축적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점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파생 상품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와의 반대로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작가님. 맞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은 이 시장의 붐업을 만들고 본격적인 상승을 만드는 게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지표상의 움직임 보면은 소심하기 그지없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워낙에 대규모 자본을 움직이다 보니까 관세 정책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청산이 될 수 있는 위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만큼 좀 벌었으니까 잠시 시장을 좀 관찰해보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추세들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트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정 구간에서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은 다 같이 우리 커뮤니티 용어로 가지화를 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게 큰 주체들에 의해서 붐업이 일어나고 나면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또 늦게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한 그 구간에서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서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나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온체인 지표 분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횡보장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트와이즈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물량을 늘리면서 기업 투자자들이 2,100만 개가 이제 전부 다 발행됐다고 했을 때 대략 한 3% 가량의 이미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건 당장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 의견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그 의견을 갖다가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뭔가 알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이유의 중심에 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본이 좀 더 자유롭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이 시장에만 있다 보니까 막 사실은 좀 아무렇게나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뭐 특정 고래들이 또 이것도 펌핑 시켰다가 이것도 펌핑 시켰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본을 가져간다는 거는 이런 기관이나 기업들이 돈놀이를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가져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보고 이걸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10년 그 이상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이 여기에 묶여버리면은 사실 이 시장에서 유동될 수 있는 돈 자체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주체들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래라는 관점을 가져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대낌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신규 자본이 꾸준히 유입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중요하고 결국 이 자본들이 여기서 묶인다는 거는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특정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구간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지만 결국 이런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매집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앞서 비트와이즈 보고서 말씀 주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와이저 보고서가 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점이 제가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좀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시장의 복잡성들을 우리가 다 해소해서 뭔가 다 예측해서 갈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여쭤봐도 지금 시장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라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알 수 없다.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트럼프의 속마음을 알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고 일단은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응 전략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응 전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략인 거죠.
즉 지금 시점부터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물량을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이 수익률들이 바닥부터 잡은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지표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으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다리셨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 자체는 바이더딥보다 좀 낮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은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더 단기 미실현 손실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지난 약세장에서 물량을 모아갔던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할 때와 또 매도를 해야 될 때를 잘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또 비트코인의 물량을 많이 못 담았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관점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봐야겠죠. 자,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알트코인 얘기를 이미 벌써 조금 나눴는데 알트코인이 좀 좋지 못합니다. 예.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데 그래도 다행히 또 특정한 코인들 위주로 뭔가 또 활력을 좀 틔워주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어서 특정 종목들은 또 비트코인보다 좋은 움직임을 내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 14에서 한 12 정도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이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낮은 압도적인 비트코인 시즌을 보였는데 지금 그 국면들이 조금씩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표이죠. 시가총액 점유율 지표 자체도 지난번에 왔을 때 한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가 월등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64%의 경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보시면은 이 구간들에 거의 밀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당분간 한 번 더 비트코인의 자본이 더 유입이 되고 알트코인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관점은요. 늘 강조드리는 것이 어떤 자산이든 저평가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 시즌이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낮은 구간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매집하기에는 더 좋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중요한 매집 포인트, 바이더디 구간들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이더리움일 것 같아요. 바닥이 잡힌 걸까? 근데 실제로 또 가격 자체가 1,500을 이제 그 단계로 해서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약세장 때 가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웃으시네요, 작가님. 지금 상황 어떠실까요? 네. 네, 지금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기술적인 지표나 온체인 지표 상으로는 지금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4년, 5년 전으로 다 회귀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질지 덜 떨어질지에 대한 거는 이제는 기술적인 지표나 온체인 지표 분석에 손을 좀 약간 떠난 사실 저희가 3,000달러 때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더 하락을 했죠. 그 저평가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도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량 사이클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더리움의 MVRV 지표입니다. MVRV 지표는 뭐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과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현재 202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 시점을 한번 보면은 2022년 12월이면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 막 회복이 되던 구간인데 그 정도 구간까지 지금 내려가 버렸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지표가 역사상 최저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2019년에서 2020년 이 당시까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이더리움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더 내려간다, 덜 내려간다를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가버렸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구간들을 뭔가 반복해서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레이어 2와의 어떤 구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두 개의 어떤 유동성이 파편화가 되는 겁니다. 즉 레이어 1의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레이어 2에서 뭔가 트랜잭션이 나오고 뭔가 활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 레이어 1, 이더리움과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분석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본인들은 비트코인처럼 초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공급량이 수요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이런 지표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추가 돼야 되는 게 이더리움 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 재단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구조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 이더리움을 근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이더리움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건 이미 투자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모든 온체인 지표를 덮어두고 단순히 이제 가치적인 생각만 했었을 때도 이더리움은 이제 독자적인 그런 회사는 아니죠.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선택지가 놓인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브랜딩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브랜딩 역시도 최근에는 좀 잘 되어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서 보유자분들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작가님. 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희망은 여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보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어떤 가격을 추정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리플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또 그 외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큰 약세 국면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어떤 환골 탈퇴를 통해서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사례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RWA 섹터의 시가총액이 이 프로토콜들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전체적인 TVL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RWA 프로젝트들의 기반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명확한 방향성 하나를 잘 제시를 했을 때 근본적인 변화를 할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내부에 있는 생태계 주요 프로젝트들은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더리움을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 이더리움 홀더분들은 좀 실망스러우시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희 수업에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경쟁 구조가 너무 첨예해졌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익 같은 신생 프로젝트들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들을 갖다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담고 가지만 이런 프로젝트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잘 배분을 하는 전략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이더리움 보유자분들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과 XRP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이제 솔라나 상황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대한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가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더리움이 방향을 찾아야지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뭔가 소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제 소송이 끝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미국의 법원에서 이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 이 60일 동안 뭔가 유예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 사이에 합의도 하고 뭔가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준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XRP 같은 경우 60일 정도 더 이 소송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또 그런 국면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요, 우리가 가장 이 XRP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히든로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뭔가 이 프라임 브로커 영역에서 뭔가 영역들을 확장하는, 즉 기관들의 수요들, 기업들의 수요를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측면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ETF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ETF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이 XRP가 가장 많은 회사에서,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이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10개로 나오고 있죠. 근데 솔라나가 현재 5개입니다. 그만큼 XRP가 가장 많은 신청을 했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이코어라는 회사에서는 아마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됐고 그 다음 순서는 XRP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카이코에서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가장 많이 신청을 했다. 여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알트코인의 마켓 뎁스 상으로 봤을 때 XRP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XRP인데요. 마켓 뎁스가 굉장히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더북이라고 하죠.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가장 좋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XRP 유동성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SEC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가격의 왜곡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1% 마켓 뎁스라고 해서 이 구간들이 가장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죠. 작은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큰 시장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우크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역시 흥행에 좀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XRP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시가 되고 나면 흥행에도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77% 정도 폴리마켓 기준으로 올해 안에 이 XRP 현물 ETF가 나올 것 같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XRP 상황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XRP 쪽에 관한 유동성이 가장 좀 좋다라는 게 좀 확인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또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저희 오늘 바쁘게 달려왔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과 계속 크립토 시장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